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개별 종목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분산 투자가 중요하겠죠. 네, 최신 ETF 동향과 하반기 유망 섹터까지 알아보는 코너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기 걸리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 다 막 컨디션이 온전치는 못합니다. 네. 감기 한 달 만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뭐 마지막 출연일 것 같아가지고 네. 방금 또 스펙 얘기를 들으니까 옛 네. 생각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어떤 내용이요? 제가 애널리스트 때 스펙을 한번 분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내렸던 투자 전략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뭐예요? 그냥 스펙은 2,000원짜리, 네. 참고로 공모가가 2,000원이거든요. 네. 그냥 2,000원짜리 한 1,000만 원어치 사놓고 네. 한 100만 원어치 사놓고 네. 기다리자. 100만 원 정도 네. 사놓고. 그리고 이제 스펙들이 계속 상장하니까 2,000원 미만 공모가 부근 또는 경우에 따라서 공모가 하위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사놓고 네. 기다려라. 3년만. 그리고 수익이 한 10%, 20% 나면 그냥 기계적으로 팔고 나오고 네. 뭐 그런 전략이 가장 유효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스펙이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줄 몰랐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스펙 ETF도 한번 만들어 볼까. 지금 스펙으로 그 생각을 구성된. 하셨어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문제는 유동성이더라고요. 네네. 스펙 거래가 개별 스펙이 거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ETF는 거래가 안 돼 버리면 가격 왜곡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ETF로 만드는 건 무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2021년에 그 스펙 광풍 최 이사께서도 아시잖아요. 네, 그때 저도 보고서 쓰고. 그때 그냥 아무거나 올랐어요. 네. 이유 없어요. 그냥 네. 아무거나 가격만 매겨지면 다 네. 올랐어요 그때. 네. 예, 그러다 다 자빠졌지만. 근데 뭐 저는 네. 스펙도 일종의 IPO 우회 수단이기 때문에 뭐 또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줘야 또 시장이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스펙을 좀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뭐 방금 뉴스 들으니까 좀 밸류에이션이 안 되는 기업들도 많이 올라왔다라는 얘기 듣고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고 얼핏 이해가 되거나 납득이 안 되시면 건드리지 마십시오. 네, 맞습니다. 아는 걸 갖다가 해도 잘 안 되는 게 시장인데요. 네. 뭐지 하면서 손대는 거는 네. 그거는 뭐 그냥 운에 기댄 그러게요. 운에 기댄 투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ETF도 얘기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AI 제가 오늘 준비한 뭐 주제가 AI ETF인데 네. 저도 AI를 완벽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어렵죠. 네, 구글의 뭐 제미나이 이름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제미나이. 네, 그리고 챗 GPT 이런 거 100% 이해 못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진우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모르는 새로운 영역들이 계속 올라올 거란 네. 말이죠. 그럴 때는 저는 그냥 ETF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을 뜯어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몇 번 드리는데요. 이 AI ETF 만약에 뭐 제미나이 ETF다 이게 나왔다 그러면은 뭐 삼성자산운용이 되었던 뭐 미래자산운용이 되었던 운용사에 있는 그 친구들이 저를 포함한 무수한 사람들이 어떤 종목이 이 해당되는 테마, 해당되는 섹터 거기에 부합되는지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영역, 뭐 예를 들어 방산도 우리가 흔히 알지만 좀 애매모호한 영역이거든요. 네. 그럴 때는 방산 ETF를 뜯어보시면 어떤 종목들이 네,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지가 다 나와 있으니까 네.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종목 선택을 하시면 저는 좀 더 산뜻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특정 섹터 ETF를 말씀드릴 때마다 이걸 사십시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ETF가 어떤 ETF고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참고하셔도 됩니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에 나오셨을 때 대비 아니 저희가 오프닝 때 소개해드리기를 뭐 120조가 넘었네 ETF 네네네. 시장이 네. 거의 뭐 ETF 종류만 800개가 넘네 이러고 네. 있는데 그 사이에 한 달 사이에 또 더 커졌나요 이쪽 시장? 예, 더 커졌고요. 808개 종목입니다. 이러다 808개 종목이고요. 808개? 우스갯소리로 이러다가 코스피 상장 종목보다 예. ETF 개수가 많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라는 얘기를 할 정도고요.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올해는 제가 두 가지 단어로 ETF 시장을 압축한다면 첫 네. 번째는 채권의 대중화입니다. 네. 올해 사이즈를 늘리는데 가장 그 기여를 한 게 채권 ETF였고요. 채권 ETF도 아시다시피 만기,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서 뭐 갈라지는데 초단기, 뭐 하루짜리, 네. 그리고 91일짜리 CD 금리 초단기 ETF에 자금이 많이 몰렸습니다. 초단기. 아마 초단기. 이유는 아실 거예요. 최근에 뭐 금리가 좀 빠지긴 했지만 네. 금리가 굉장히 레벨이 높은 상태거든요. 근데 금리 정책을 보면은 아리까리했단 말이죠. 그죠? 금리 내릴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내리진 않고 오히려 올랐었거든요. 그런 자금들이 초단기 채권 ETF로 몰렸습니다. CD 금리라든지 예. KUFR이라든지 초단기에 몰렸고요. 그리고 어찌 됐건 내년에
그리고 작년 연말에도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었거든요. 작년 연말에 네. 올해 뭐 빠르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하겠지. 맞아요. 이런 그런 말씀들 기대감.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작년부터. 그랬죠. 네, 그리고 올 상반기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졌을 때 가장 파워풀하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채권은 만기가 긴 채권, 초장기 채권. 그러니까 ETF 시장도 채권 ETF가 AUM 상승을 이끌었는데 초단기 채권 ETF와 초장기 채권 ETF가 네. 양축으로 사이즈를 끌어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곁다리로 사람들이 채권에 대해서 좀 잘 몰랐었거든요. 예. 채권 투자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만기 매칭 채권 ETF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기존의 채권 ETF들은 계속 듀레이션을 롤오버하는 네. 끝나지 않는 그런 형태의 ETF들인데요. 만기 매칭 ETF는 3년 만기, 몇 년 만기, 그러면 만기가 되면 상장 폐지가 됩니다. 방금 스펙처럼.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채권과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냥 채권 사는 거하고 별 차이 예, 없는 거 아니에요? 채권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네네.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만기 매칭 채권 ETF도 굉장히 인기몰이를 하면서 어떤 계좌에서 연금 계좌에서 인기몰이를 하면서 전체 ETF의 사이즈를 늘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오늘도 보면은 온디바이스 AI 지금 뭐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AI인데 앞서 말씀을 주시긴 했어요. 보면 네. 지금 구글에서 제미나이를 출시했잖아요. 네, 이게 네, 네. 챗 GPT와 대항마격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더 뛰어넘는다라는 얘기도 네. 있는데 네.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제가 지지난번 방송에 ARM 예. 상장하는 거에 따라서 반도체가 한번 붐이 될 거다라는 네네.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이만큼 AI 관련된 전쟁이 치열하다라는 거죠. 여태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기반으로 한 오픈 AI가 거의 생성형 AI 시장을 주도했다면 구글 놀았어? 너 뭐 했어? 너 알파고 이후에 너 뭐 했어?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바드 있잖아. 근데 바드가 생각보다 성능이 떨어지면서 네. 그래서 구글의 야심찬 반격 카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뉴스를 보다 보니까 네. 제미나이에 대해서 또 반론이 되게 많아요. 아직 시기상조다. 예. 너무 성급했던 거 아니냐. 아직 성능이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걸 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내년에는 생성형 AI가 시장을 좀 주도하지 않을까. 그러게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생성형 AI는 이제 이 생성형 AI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더 이상 제가 출연 안 하고 가상 이제 최창규 이사가 나와가지고 인공지능 오늘 방송 뭐 할지 막 스크립트 쓰면은 이제 제가 가상의 화면으로 나와서 네. 그 방송을 해주는 거죠. 이런 류의 서비스. 그리고 가장 단편적인 서비스는 AI를 이용한 챗 상담.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상용화가 어느 정도 되어 요즘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내년에는 시장을 좀 주도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미나이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미나이는 그 구글의 픽셀이라는 네. 그 모바일 폰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제는 시리, 애플의 예. 시리를 넘어서는 거의 자비스 수준. 자비스 혹시 아시나요? 자비스요? 아이언맨 안 보시나요? 아이언맨이 예. 아이언맨 슈트 쓰면 예. 자비스 지금 날씨가 어때? 뭐 이런 정도의 서비스가 네네. 아마 내년에는 좀 등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 화면에도 이제 노트북을 없애고 네. 노트북 없애고 야 지금 주가 얼마야?라고 물어보면 바로 주가 이렇게 바로, 띄워주고 네.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네. 영화가 보면 현실보다 항상 앞서가는 것 같아요. 보면.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삼성자산운용도 이런 AI 생성형 AI를 만들려면 굉장히 연산 능력이 빠른 그렇죠.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각 운용사들이 AI 반도체 뭐 핵심 공정, AI 반도체 핵심 산업 ETF를 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아까 저희 증시타임에서 이재모 대표하고 나눈 얘기 중에 네, 어떤 테마나 이슈가 이게 구조적인 건지 네, 그저 단순 테마에 끝날 건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구조적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네. AI라는 산업 부분도 앞으로 구조적으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네. 계속해서 아주 빛의 속도로 발전할 건 분명한데 네. 최근에 그 구글에서 그거 이번 제미나이 시연했는데 이게 뭐 편집으로 네, 네, 그냥 덕지덕지됐다면서요. 네네네. 이게 무슨 니콜라가 그 트럭 그냥 오르막에서 굴린 것 같은 그런 사기 행각은 아닌 건 알지만 네. 다들 급해요 보니까 맞습니다. 이 와중에 내가 처지고 있을까 싶어가지고 네. 준비도 덜 된 상태에서 네. 막 던지는 분위기인데 그렇다고 안 되는 건 아니겠죠. 시간이 네. 좀 걸릴 뿐인데. 네.
그래서 최근에도 오픈 AI에서도 중요한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샘 알트만이 CEO였는데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샘 알트만을 몰아냈고 또 몰아내다 보니까 또 오픈 AI에 있는 그 직원들이 우리는 샘 알트만을 동조한다. 네. 그런 뉴스들이 결국은 이만큼 이런 AI, 생성형 AI를 둘러싼 첫 번째 인재 경쟁, 훌륭한 프로그래머 경쟁, 네. 예. 그리고 연봉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결국은 제년 되면 이런 과제물들이 이런 걸 이용한 서비스들이 하나씩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생각을 하는 맥락에 어떤 맥락이 있냐면 제가 이제 엔젤이라든지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관심이 좀 많은데 최근에 창업하고 있는 그 젊은 친구들이 창업하고 네. 있는 창업 그 범주의 절반 정도가 다 AI를 이용한 서비스를 창업을 하고 있대요. 뭐 AI를 이용해서 뭐 예약을 해준다든지, AI를 이용해서 뭐 의료 진단을 해준다든지, AI를 이용해서 영상 진단을 해준다든지 이런 쪽에 창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내년 되면 이런 생성형 AI를 이용한 서비스 이런 것들이 대중화되는 시대가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뭐 튀어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올해도 그 의료 쪽 AI 기업들이 네. 상당히 많이 네. 그 각광을 받았었거든요. 예, 예. 루닛 같은 회사들, 뭐 그런 뭐 제2의 루닛 같은 회사들이 내년에도 나오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반도체 쪽 말씀 주셨잖아요. AI 네네네. 하면 네. 따라오는 게 반도체. 네. 그 관련 ETF 상황 어떤지도 좀 알려주세요. 반도체 ETF는 크게 보면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통적인 반도체, 네. 메모리, 네. 비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잘하고 있는 그런 쪽이고 비메모리는 소위 말하는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앞에 AI가 붙게 되면은요, 네. 약간 다른 게 엔비디아의 GPU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단순 연산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결국은 생성형 AI를 만들 때 파라미터라고 하는 변수들을 굉장히 학습하는 그런 쪽에 특화된 기업들이고요. 이런 엔비디아의 GPU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쓰는 장비들을 만드는 회사들 쪽으로 요즘은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AI 반도체 핵심 공정, 핵심 산업 이런 이름이 붙으면 이거는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 쪽에 치중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화면에서 두 회사의 ETF가 나와 있는데요. 비중이 조금씩 달라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화면 보시면은 코덱스는 23.3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17.01% 그리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에서는 들어가 있는데 타이거에서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AI 관련된 반도체 장비 회사 ETF를 고르실 때에도 종목들을 좀 찬찬히 뜯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종목 구성 종목이 다르고 또 비중이 다르다 보니까 수익률도 많이 다르겠네요. 예, 수익률도 컨셉은 거의 비슷한데 네. 수익률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종목까지 꼼꼼히 뜯어보시는 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최 기사께서 배당 선진화 제도 얘기 좀 해주시려고. 예. 제가 뭐 앞에서 드렸던 말씀들은 그냥 썰이었고요. 썰이었고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야, 찬바람 부네? 배당 투자해야지. 글쎄. 이게 우리의 루틴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럼 찬바람 안 불 때도 배당이 나와요? 찬바람이 안 불 때도 배당이 나옵니다. 언제는? 왜 그러냐면요. 배당 투자라는 게 솔직히 깜깜이었습니다. 왜 깜깜이냐? 얼마 받을지 모르거든요. 네. 그래요. 예, 12월 31일 연말 그 기준일이 되게 되면은요. 정기 배당 기준일이 되게 되면 12월 마지막 날이니까 아마 올해는 12월 29일인가 그날이 금요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락은 그 전전날일 거거든요. 우리가 28일 납회. 네네네. 목요일 날. 네, 아마 그러면 27일이 배당락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까지 이제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12월 결산법인 네.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1, 2월 달에 이사회에서 올해 장사 어떻게 했어? 올해 돈 많이 벌었어? 오늘 뭐 배당 줄 수 있는 재원이 얼마야?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올해는 얼마 배당하면 되겠네? 그러면 3월 정기 주총에서 올해 배당 얼마? 땅 해야 이제 3월 주총 끝나고 한 2, 3주 뒤에 배당이 네.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얼마를 배당받을지를 몰라요. 물론 배당이라는 게 일종의 습관이기 때문에 올해 500원 줬으면 작년에 500원 줬으면 올해도 500원 줄 가능성이 굉장히 뭐 일반화된 건데 그게 너무 불확실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올해 500원, 작년에 500원 줬는데 올해 영업 현황이 너무 안 좋아요. 빵원을 줄 수도 있거든요. 배당이 안 나올 수도 있다. 네, 근데 저는 배당 줄 줄 알고 12월 말까지 주식을 샀는데. 보유하고 있었는데 배당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어허. 이거를 금융당국에서는 예. 결국은 주주 보호 차원에서 배당액을 먼저 좀 결정해라. 배당액을 결정하고 네. 그리고 배당 받을 수 있는 날짜를 나중에 결정해라.
이게 배당 선진화입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아까 표를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네네. 그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확정하는 것까지는 일치하거든요. 예. 그러면 정기주총회에서 배당 확정하고 나서 그럼 배당 기준일은 3월 말, 4월 말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12월에 배당 기준일 날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네. 무조건 나는 배당 받을 수 있어라고 마음 푹 놓고 계시면 큰일 날 수 안 있습니다. 되네요. 네. 근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요 기업들이 첫 번째 정관을 변경해야 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진투자증권의 강송철 애널리스트한테 야 코스피 200 기업들 중에서 정관을 이런 식으로 정관을 바꾼 기업이 몇 개야? 라고 물어보니까 52개 기업이 정관을 바꿨다고 그러고요. 어제 본 뉴스인데요. 신한금융지주인가? 신한금융지주는 이제 배당 기준일을 2월로 네, 2월로 아마 바꾸는 걸로 뉴스가 나왔던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뉴스들을 꼼꼼히 챙겨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네. 12월 연말까지 들고 있으면 배당 받겠네? 이게 그러면 좀 안 약간 되는군요. 미스될 수 있으니까 예. 그거로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들 꼼꼼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실제로 배당 기준일이 12월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배당 ETF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배당 되는 거예요? ETF들도 지금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예.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한국에서는 배당 ETF, 한국 배당 ETF는 12월 배당이 가장 크기 때문에 12월 배당, 12월이 되면은 각 애널리스트들한테 야 네. 얼마 정도 배당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컨센서스를 모은 다음에 그 컨센서스만큼 NAV, 순자산 가치를 올려주거든요. 연말 배당 날 때. 네네. 네, 올려주는데 이 작업이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요 키워드를 좀 심도 있게 뭐 다시 한번 뭐 시간을 주신다면 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시 한번 해주셔야 돼요. 저는 네. 지금 네. 저는 이따가 저 유튜브 다시 네. 보기를 해가지고 나 배당 선진화제도 다시 들어야 돼요. 아까 네. 잠시 딴 생각하다가 네. 이해를 못하고 넘어갔는데 정민 딴 생각을 앵커는 하시면 안 되죠. 이해하신 것 같은데. 네네네. 아마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걸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배당 저희가- ETF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이제 파생상품도 파생상품 선물 같은 경우에는 네. 배당을 못 받기 때문에 선물 이론가를 계산할 때 배당액 예. 지수를 빼거든요. 근데 이 빼야 되는 배당액 지수도 얼마를 빼야 될지 네. 이게 굉장히 애매해진 그러게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한 번 더 뭐 시간 되면 정리해서 네, 말씀드리도록 알려주시면 하겠습니다. 좋을 이런 것 내용들이 있다. 그리고 12월까지 들고 있으면 나는 12월 결산법이니까 배당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네. 안 될 수도 있다. 네. 뭐 100% 안 된다는 안 될 수도 있다. 특히 금융지주들, 네. 배당이 많은 금융지주들은 꼼꼼히 뉴스를 체크해 보셔야 된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결론까지 내주셨네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